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접동새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의 어느 때였습니다. 영천이라는 고을에는 이름난 명문가 이상공의 집안이 있었지요. 그 집안의 큰아들 이용경 씨랑은 글 잘하고 마음 바른 선비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곁에는 마음 고운 아내 강씨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용경 씨랑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심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어느 날 의원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씨랑 나으리 오랫도록 과로를 하시고 마음고생을 하셔서 이제 몸속 기운이 다 달았습니다. 더는 한양 같은 번잡한 곳보다는 고향으로 내려가 편히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듣던 씨랑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북적이는 도성을 떠나 고향 영천의 산천을 한번 보고 싶소. 어쩌면 그 바람과 물이 마지막 약이 될지도 모르지. 곁에서 듣던 부인 강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몸이 안 좋으신 겁니까? 신랑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요. 너무 근심 말아요. 그저 고향바람 한번 쐬고 싶다는 뜻이요. 하지만 강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도 그녀는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남편이 더 마음 아플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짐을 꾸리겠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제가 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한양의 집을 정리하고 조용히 영천으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영천의 산과 들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솔바람이 사르르 불고 개울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흐르고 멀리 논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자연의 따스함과는 달리 실랑의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날마다 약을 다렸습니다. 한약재를 다듬어 솥에 넣고 한참을 끓여 그 뜨거운 약을 그릇에 따라냈지요. 그녀는 숟가락에 약을 조금씩 떠서 말했습니다. 여보, 입을 조금만 여세요.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신랑은 힘들게 눈을 뜨고 웃으며 억지로 약을 삼켰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당신 손만 더 고생시키는 것 같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밤이 되면 강씨는 따뜻한 수건을 데우고 남편의 이마와 가슴을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기침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내일은 더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신랑의 숨은 날이 갈수록 가늘어져 갔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방 안에는 작은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힘겹게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여보,
왜요? 어디 더 아프세요? 아니요.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당신 덕에 내 삶이 참 따뜻했소. 강씨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아직 그런 말을 하실 때 아닙니다. 부인, 내 부탁이 하나 있소. 신랑은 가쁘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이 몸이 다하면 당신은 너무 슬퍼서 따라 죽고 싶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그러지 마시오. 강씨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 것만 같아요. 당신 없는 세상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하지만 당신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지 않소. 그 말에 강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군요. 신랑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입덧하는 걸 보았지요. 부인, 제발 이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시오. 나 대신 이 아이를 품어 키워 주시오. 그 말을 끝으로 신랑의 손끝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순간 강씨의 마음도 함께 꺼져내렸지요. 여보, 여보, 눈을 떠보세요, 여보.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신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강씨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흐르고 숨만 겨우 이어질 뿐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뱃속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툭, 툭. 마치 안에서 누가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것 같았지요. 강씨는 깜짝 놀라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켜달라던 아이군요. 그날 그녀는 남편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새로 흙을 덮은 봉부는 아직 거칠었고 꽂아둔 종이는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지요. 강씨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여보, 전 아직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 자리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여기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씨는 남편의 무덤 옆에 작은 여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녀는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혹시 봉분이 무너지지는 않았나 제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뱃속 아이가 아주 힘차게 움직였어요. 아마 당신 닮아 씩씩한 아이일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말을 걸며 무덤을 쓸고 여막을 고치고 한 시절 두 시절을 보냈지요. 곁에는 충직한 여종 월덕이 항상 함께였습니다. 마님, 제가 땔감을 더 해올게요. 마님, 오늘은 제가 무덤가를 쓸겠습니다. 월덕은 몸도 성실하고 마음도 고든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따뜻한 봄날, 여막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앙, 으앙. 강씨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당신, 보세요. 당신이 지켜달라던 아이가 드디어 이렇게 태어났어요. 강씨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효자, 효도할 효자를 써서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기의 눈은 맑고 초롱초롱했고 작은 손가락은 공기를 움켜쥐듯 꿈틀거렸지요. 무덤 곁 작은 여막은 이렇게 새 생명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천 사람들은 모두 강 씨의 심요자리를 칭찬했습니다. 저런 지극한 아내가 또 있을까? 아이까지 안고 무덤 옆에서 사는 걸 보니 참으로 대단한 정성일세. 하지만 한 사람만은 이 모습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상공의 사위 이화삼이었지요. 이화삼은 겉으로는 말쑥한 옷차림에 점잖은 말투를 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지요. 이용경이 죽었으니 이상공의 재산은 내 쪽으로도 흘러와야 하는데.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종이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씨가 염하게 버티고 있으니 내가 손쓸 틈이 없잖아. 게다가 아들까지 낳았다니. 훗날 이 집 재산은 모두 저 아이 것 아니겠나? 이화삼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저 둘이 사라져야 길이 열리겠지. 그 말은 낮게 깔렸지만 독이 잔뜩 들어 있었지요. 며칠 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람들 발김이 뜸해졌을 때 이화삼은 자신의 수하무사 두 사람을 몰래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이화삼의 얼굴은 더 어둡게 보였습니다. 잘 듣거라. 영천무덤 옆 여막에 강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다. 그 여자는 음란한 짓을 일삼고 있다. 무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 여자를 정숙하다 칭찬하던데. 사람 입이란 건 믿을 게 못 된다. 이화삼이 이죽거리며 말했지요. 어쨌든 그 여자가 계속 살아있는 한 내가 움직일 수 없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흠잡히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라. 짧은 말이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부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이상하게도 거칠었습니다. 여막 지붕 위의 대나무 잎은 바스락바스락 크게 흔들렸고 무덤가의 풀들도 한 방향으로 휘어졌지요. 월떡이 하늘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오늘 바람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왠지 불길한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강씨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괜찮아, 월떡. 우리는 남편 곁에 살고 있을 뿐이야. 무슨 해가 우리에게 오겠느냐. 하지만 바람 속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어딘가서 물소리가 깊게 울렸습니다. 철퍼덕, 철퍼덕. 그 물소리는 바로 접동소라 불리는 깊은 웅덩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여막 안에는 작은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아기는 어느새 잠이 들어 고른 숨을 쉬고 있었고 강씨와 월떡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월떡, 요 며칠은 이상하게 가슴이 콕콕 내려앉는 느낌이네. 마님,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툭, 툭. 지붕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월떡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님,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아니다, 같이 나가보세. 두 사람은 등잔불을 들고 살그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하고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이다! 두 무사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여막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월떡은 강씨를 뒤로 밀치며 외쳤습니다. 마님, 도망가세요. 안 돼, 월떡. 너 혼자 두고 내가 어디로 가겠니? 하지만 둘은 순식간에 여막에서 몰려나와 점점 접동소 쪽으로 몰리고 있었지요. 바람은 갈수록 거세지고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그 밤, 접동소 앞에 다다랐을 때 발 아래에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는 검은 구멍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월떡이 강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소리니, 월떡.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의 억울함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두 사람의 발 뒤꿈치가 서서히 벼랑 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무사들이 거칠게 다가오며 손을 뻗었지요. 바람, 물, 울음, 모든 것이 뒤섞이며 그 밤은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여막 안에는 엄마를 잃은 작은 아기 울음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접동소 위로 푸른빛을 띤 청조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이 떠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들은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그 울음은 슬프고도 애처롭고 마치 뭔가를 호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접동소 근처에 다가가다가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져서 그대로 돌아서곤 했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혹시 억울하게 죽은 강씨와 월떡의 혼이 새가 돼서 나타난 건 아닐까? 그래서 저리 슬피 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 얼마 뒤 영천에는 새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새 원님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지요. 원님, 우리 고을을 잘 돌봐주십시오. 원님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라. 내가 있는 한 이 고을에 근심이 없을 것이오. 그런데 첫날 밤부터 관 앞 오둑나무 위에서 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접동, 접동. 원님은 잠을 자다 말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놈의 새들은 왜 이리 시끄럽단 말인가? 하지만 새들은 그칠 줄 몰랐지요. 다음날 아침 원님은 갑자기 침상 위에서 차가운 얼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뒤로도 원님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새 울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접동소의 원혼이 원님들을 괴롭히는 게 틀림없어.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무려 13해 동안 접동새의 울음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고을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봄이 와도 꽃이 잘 피지 않고, 여름이면 논물이 탁해지고, 가을이면 곡식이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겨울이면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요. 장터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대장간의 불도 잘 붙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점점 사라지고 대신 한숨과 한탄이 가득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고을은 이제 망해가는구나. 접동새 울음이 그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곳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몰라. 결국 몇몇은 짐을 싸들고 다른 고을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천이라는 고을은 점점 사람과 기운이 빠져나가 눈에 띄게 쇠락해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떠돌이 장사꾼 하나가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남쪽 고을을 다녀보니 말이요. 영천 접동소에서 억울하게 죽은 두 여인이 새가 되어 울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이다. 그 말은 불길에 기름을 붓듯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역시 강씨와 월덕이었어. 그들이 억울함을 풀지 못해 저렇게 울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서서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접동소 근처에만 가도 두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접동새의 울음을 들으며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13해째 되던 어느 밤, 두 마리 접동새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고을은 더 이상 우리가 울 필요가 없겠다. 이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있을지도 모르지. 푸른 날개가 달빛을 받으며 떨렸습니다. 한양으로 가자. 나라의 임금이라면 우리의 울음을 들을지도 몰라. 그 말을 나누듯 두 새는 동시에 날개짓을 했습니다. 휙, 휙. 두 줄기 푸른빛이 어둠을 가르고 북쪽 하늘을 향해 힘껏 뻗어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한양 궁궐이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는 새 임금 현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 살림도 돌보고 백성 사정도 살피고 신하들도 만나야 하니 매일매일 정신없는 나날이었지요. 어느 날 긴 하루 일을 마치고 현종은 침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참 힘든 날이었구나. 그래도 백성이 편안하다 하니 다행이다. 그는 긴 숨을 내쉬며 자리를 정리하고 누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 어딘가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접동, 접동.
현종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장 옆에는 커다란 오동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잎을 스치면 부드럽고 깊은 소리가 나곤 하는 나무였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나뭇잎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새 울음소리였습니다. 접동, 접동. 그 울음은 가느다랗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슬프고도 애잔했습니다. 현종은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울음 그저 새가 우는 소리만은 아니구나.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오동나무 위에서는 동일한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접동, 접동. 궁궐의 궁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매일 밤 들리는 저 소리 듣기만 해도 마음이 저려요. 저 새 꼭 전화 가까이에 머물며 우는 것 같지 않아요? 현종은 점점 그 소리가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알리려는 울음이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밤, 바람도 없고 달도 구름에 가려진 유난히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새 울음은 더욱 깊고 길게 들려왔습니다. 접동, 접동. 현종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 하나를 들고 직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하, 밤 공기가 찹니다. 신하들이 놀라며 뒤따랐지만 현종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내 귀로 듣는 이 울음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오동나무 아래에 선 현종은 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마리 새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했지요. 그때 바스락 한 장의 나뭇잎이 현종의 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종은 몸을 굽혀 잎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나뭇잎 위에는 가느다란 선으로 긁힌 듯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원? 억울할 원? 신하들도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전하, 저것은 원자입니다. 설마 새가 글자를 새긴 것입니까? 현종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새가 글을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늘이 저 새를 빌려 내게 뜻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풀지 못한 원한이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이겠지. 그냥 넘길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현종은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오성 부원군을 부르라. 잠시 뒤 오성 부원군이 궁에 들어와 공손히 엎드렸습니다. 전하, 부르셨습니까? 현종은 오동나무 잎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 침수 앞 나무에서 떨어진 잎이다. 이 글자를 보아라. 부원군은 잎을 들여다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할 원. 분명 누군가의 한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뜻이겠지요. 현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맡기고자 한다. 경상도
경상도 영천고을 일대를 특히 살피고 이 원한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꼼꼼히 조사하라. 부원군은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신 오성, 온 마음과 눈과 귀를 다하여 진실을 밝혀내겠나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멀리 오동나무 가지 위에서 2마리 접동새가 조용히 날개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들의 울음은 임금의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오성 부원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갈 때 하늘 위에서는 2마리 접동새가 조용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부원군이 말을 타고 큰 길을 걸을 때면 2새는 앞에서 날다가 또 뒤에서 날아오고 때로는 바로 앞에서 날개를 펼쳐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으려 할 때였습니다. 접동새들이 갑자기 부원군의 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접동... 오, 너희가 왜 이리 가까이 내려왔느냐? 부원군이 말에서 내려 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은 앞쪽 큰 길을 향해 날아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옆에 좁은 숲길 쪽으로 날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이 길이 아니다. 저쪽으로 돌아가라. 부원군이 수행관에게 말했습니다. 새들이 우리에게 길을 바꾸라고 하는구나. 저희도 그렇게 보입니다, 나리. 부원군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늘이 보내준 인도자라 생각하고 저 새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 보자. 좁은 숲길로 접어든 일행은 한참을 걸은 끝에 풀이 무성한 빈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누군가 살았던 흔적처럼 무너진 여막 기둥이 남아 있었지요. 접동새 2마리는 그 여막터 위를 빙빙 돌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마침 근처를 지나던 나이 많은 상인에게 부원군이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자리는 무슨 집터요? 상인은 흠칫 놀라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곳이요. 10여 년 전 이상공의 며느리 강씨가 남편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살던 자리입니다. 아이와 함께 말이지요. 부원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강씨라는 이는 지금 어디에 있소? 상인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종 하나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막에는 어린 아이만 남아 울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 말에 접동새들이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부원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바로 이들이겠구나. 원한의 주인. 잠시 후 새들은 다시 날아올라 더 깊은 곳으로 부원군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접동소였습니다. 주위를 깎아지른 듯한 바위와 젖은 이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물은 검푸르게 고요히 고여 있었습니다. 물 위에는 오래된 그림자 같은 것이 자꾸만 떠올랐다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부원군이 주위를 살피는데 근처에서 나무를 하던 농부 하나가 짐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나리, 이곳엔 어쩐 일로? 부원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물웅덩이를 뭐라 부르오? 농부는 몸을 움찔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접동소라 부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지요. 왜 그렇소? 농부는 주변을 살피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씨 부인이 여종 월떡이랑 여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뛰어들었다는 말도 있고 누가 몰아넣었다는 말도 있고. 접동새 2마리는 부원군 어깨 위를 스치듯 지나 바로 접동소 위로 날아올라 크게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그 울음은 한 덩어리의 서러움처럼 물 위에 떨어져 퍼졌습니다. 부원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짓 자살. 분명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쓴 것이구나. 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흩어져서 사람들을 수소문하라. 10여 년 전 일을 모두 모아라. 부하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접동새들은 그들을 따라 이 집 저 집 지붕 위를 돌며 단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조각난 이야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강 씨는 시어런들을 잘 모시던 정숙한 여인이었다. 남편이 죽자 심요살이를 하며 여막에서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날 밤 여막 근처에 모르는 사내들이 어슬렁거렸다. 강 씨의 시아주버니 이화삼이 자주 여막 주변을 살폈다. 강 씨가 사라진 뒤 이화삼의 재산이 갑자기 불었다. 부원군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화삼을 불러라. 이화삼의 집은 영천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집 중 하나였습니다. 부원군이 문 앞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어인 손님인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접동새 2마리가 문기둥 위에 앉아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집안 곳곳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뒤 이화삼이 얼굴을 굳힌 채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철사 나리께서 어인일로 저 같은 사람을. 부원군은 그의 말을 끊고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강씨와 월떡, 그 둘이 사라진 날 그대는 어디 있었소? 이화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들었을 뿐입니다. 외간 남자와 사통하다 스스로. 접동새 2마리가 그의 말을 자르듯 길게 울었습니다. 첩동, 첩동. 이 소리에 이화삼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부원군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강씨가 외간 남자라니.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도다. 나는 그저. 이화삼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럼 묻겠다. 그대는 강씨가 죽은 뒤 어찌 그리 큰 재산을 모았는가? 이 질문에 이화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리, 제가 그만 욕심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부원군은 명했습니다. 포박하여 끌어오라. 하인들이 떨며 도망치는 사이
부원군의 부하들이 이화삼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젊은이가 뛰어왔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숨이 찬 얼굴로 이효자가 달려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과는 달리 늠름하고 고든 청년으로 자라 있었지요. 부원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효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다. 그 말에 이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부원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효자는 천천히 이화삼 앞에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를... 이화삼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나는 고의가... 하지만 이효자의 마음속에서는 13년을 울어준 접동새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접동... 그 울음이 그의 판단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맑게 밝혀주었지요. 이효자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 뒤 짧고도 단단한 결정이 내려졌고 이화삼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두 마리 접동새가 높은 하늘을 향해 길고 맑게 울었습니다. 접동...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원한이 풀렸음을 알리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영천의 밤은 유난히 고요해졌습니다. 접동소 위에 드리웠던 그림자도 조금씩 거쳐갔습니다. 이화삼의 죄가 밝혀지고 나자 영천 고을에는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강씨의 무덤가에도 바람이 더 부드럽게 불었고 들꽃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효자는 하루하루를 더욱 단단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원군은 이효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이 곧다. 너 같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부지런히 공부하거라. 이효자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며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길만 열려 있었지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약한 이들을 돕자. 그것이 어머니께 드리는 효다. 그리고 몇 해 뒤 과거 시험장에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효자 급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드디어 해냈구나. 정의가 살아있네. 하지만 그의 앞길에는 아직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외적 평수길이 몰아닥쳤습니다. 바닷가 마을이 불타고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의 울음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효자는 임금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전하, 신이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요. 어느 날 밤 적에 기습이 있었고 혼란 속에서 효자는 왜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거센 파도를 건너 일본으로 향할 때 효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켜주소서. 일본에서 외왕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신하가 되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효자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외딴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외로운 섬에서 효자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어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지요. 이 효자 꼭 살아 돌아가겠다. 그의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효자의 아들 이필식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서 곧구나. 장차 큰 효자가 될 게야. 필식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데려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말렸지만 필식은 결심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 하나를 타고 험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들이치며 배를 뒤집으려 했지만 필식은 두 손으로 돌을 꽉 잡으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필식은 외딴 섬을 발견했습니다. 섬 한가운데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한 산에 필식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효자는 놀라 뒤돌아보았고 그의 눈앞에 아들을 보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필식? 네가 어찌? 둘은 달려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바닷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눈물은 한 줄기 빛처럼 반짝였습니다. 필식은 밤을 틈타 아버지와 함께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파도를 피하고 바위를 돌아 긴 바다를 건넜지요. 그리고 드디어 조선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효자는 떨리는 손으로 고향의 흙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 고맙다, 필식아. 두 사람의 귀한 소식은 곧바로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왕은 두 사람을 앞세워 말했습니다. 효자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충성은 나라를 지킨다. 그대들은 모두 본받을 모범이다. 그리고 필식에게 안동 부사의 자리를 내렸습니다. 필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밝히겠습니다. 필식은 고을 사람들에게 넉넉히 곡식을 나누고 다리를 고치고 마을을 다독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효자의 집안은 다르구먼. 참으로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필식은 벼슬에서 물러나 부모를 정성껏 모시며 조용하고 따뜻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접동새가 되어 울던 강씨와 월덕의 혼도 그제야 고요한 하늘로 올라가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동새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원한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빛을 찾으며 효는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담은 따뜻하고 깊은 전래 이야기, 접동새였습니다.
접동새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의 어느 때였습니다. 영천이라는 고을에는 이름난 명문가 이상공의 집안이 있었지요. 그 집안의 큰아들 이용경 씨랑은 글 잘하고 마음 바른 선비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곁에는 마음 고운 아내 강씨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용경 씨랑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심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어느 날 의원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씨랑날이 오랫도록 과로를 하시고 마음고생을 하셔서 이제 몸속 기운이 다 달았습니다. 더는 한양 같은 번잡한 곳보다는 고향으로 내려가 편히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듣던 씨랑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북적이는 도성을 떠나 고향 영천의 산천을 한번 보고 싶소. 어쩌면 그 바람과 물이 마지막 약이 될지도 모르지. 곁에서 듣던 부인 강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몸이 안 좋으신 겁니까? 신랑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요. 너무 근심 말아요. 그저 고향바람 한번 쐬고 싶다는 뜻이요. 하지만 강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도 그녀는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남편이 더 마음 아플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짐을 꾸리겠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제가 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한양의 집을 정리하고 조용히 영천으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영천의 산과 들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솔바람이 사르르 불고 개울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흐르고 멀리 논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자연의 따스함과는 달리 시랑의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날마다 약을 다렸습니다. 한약재를 다듬어 솥에 넣고 한참을 끓여 그 뜨거운 약을 그릇에 따라냈지요. 그녀는 숟가락에 약을 조금씩 떠서 말했습니다. 여보, 입을 조금만 여세요.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시랑은 힘들게 눈을 뜨고 웃으며 억지로 약을 삼켰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당신 손만 더 고생시키는 것 같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밤이 되면 강씨는 따뜻한 수건을 데우고 남편의 이마와 가슴을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기침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내일은 더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시랑의 숨은 날이 갈수록 가늘어져 갔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방 안에는 작은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랑이 힘겹게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여보, 왜요? 어디 더 아프세요? 아니요.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당신 덕에
내 삶이 참 따뜻했소. 강씨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아직 그런 말을 하실 때 아닙니다. 부인, 내 부탁이 하나 있소. 신랑은 가쁘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이 몸이 다하면 당신은 너무 슬퍼서 따라 죽고 싶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그러지 마시오. 강씨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 것만 같아요. 당신 없는 세상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하지만 당신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지 않소. 그 말에 강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군요. 신랑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입덧하는 걸 보았지요. 부인, 제발 이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시오. 나 대신 이 아이를 품어 키워 주시오. 그 말을 끝으로 신랑의 손끝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순간 강씨의 마음도 함께 꺼져내렸지요. 여보, 여보, 눈을 떠보세요, 여보.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신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강씨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흐르고 숨만 겨우 이어질 뿐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뱃속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툭, 툭. 마치 안에서 누가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것 같았지요. 강씨는 깜짝 놀라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켜달라던 아이군요. 그날 그녀는 남편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새로 흙을 덮은 봉부는 아직 거칠었고 꽂아둔 종이는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지요. 강씨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여보, 전 아직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 자리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여기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씨는 남편의 무덤 옆에 작은 여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녀는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혹시 봉분이 무너지지는 않았나 제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뱃속 아이가 아주 힘차게 움직였어요. 아마 당신 닮아 씩씩한 아이일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말을 걸며 무덤을 쓸고 여막을 고치고 한 시절 두 시절을 보냈지요. 곁에는 충직한 여종 월덕이 항상 함께였습니다. 마님, 제가 땔감을 더 해올게요. 마님, 오늘은 제가 무덤가를 쓸겠습니다. 월덕은 몸도 성실하고 마음도 고든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따뜻한 봄날, 여막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앙, 으앙. 강씨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당신, 보세요. 당신이 지켜달라던 아이가 드디어 이렇게 태어났어요. 강씨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효자, 효도할 효자를 써서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기의 눈은 맑고 초롱초롱했고 작은 손가락은 공기를 움켜쥐듯 꿈틀거렸지요. 무덤 곁 작은 여막은 이렇게 새 생명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천 사람들은 모두 강 씨의 심요자리를 칭찬했습니다. 저런 지극한 아내가 또 있을까? 아이까지 안고 무덤 옆에서 사는 걸 보니 참으로 대단한 정성일세. 하지만 한 사람만은 이 모습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상공의 사위 이화삼이었지요. 이화삼은 겉으로는 말쑥한 옷차림에 점잖은 말투를 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지요. 이용경이 죽었으니 이상공의 재산은 내 쪽으로도 흘러와야 하는데.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종이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씨가 염하게 버티고 있으니 내가 손쓸 틈이 없잖아. 게다가 아들까지 낳았다니. 훗날 이 집 재산은 모두 저 아이 것 아니겠나? 이화삼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저 둘이 사라져야 길이 열리겠지. 그 말은 낮게 깔렸지만 독이 잔뜩 들어 있었지요. 며칠 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람들 발김이 뜸해졌을 때 이화삼은 자신의 수하무사 두 사람을 몰래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이화삼의 얼굴은 더 어둡게 보였습니다. 잘 듣거라. 영천무덤 옆 여막에 강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다. 그 여자는 음란한 짓을 일삼고 있다. 무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 여자를 정숙하다 칭찬하던데. 사람 입이란 건 믿을 게 못 된다. 이화삼이 이죽거리며 말했지요. 어쨌든 그 여자가 계속 살아있는 한 내가 움직일 수 없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흠잡히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라. 짧은 말이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무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이상하게도 거칠었습니다. 여막 지붕 위의 대나무 잎은 바스락바스락 크게 흔들렸고 무덤가의 풀들도 한 방향으로 휘어졌지요. 월떡이 하늘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오늘 바람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왠지 불길한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강씨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괜찮아, 월떡. 우리는 남편 곁에 살고 있을 뿐이야. 무슨 해가 우리에게 오겠느냐. 하지만 바람 속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어딘가서 물소리가 깊게 울렸습니다. 철퍼덕, 철퍼덕. 그 물소리는 바로 접동소라 불리는 깊은 웅덩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여막 안에는 작은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아기는 어느새 잠이 들어 고른 숨을 쉬고 있었고 강씨와 월떡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월떡, 요 며칠은 이상하게 가슴이 콕콕 내려앉는 느낌이네. 마님,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툭, 툭. 지붕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월떡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님,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아니다, 같이 나가보세. 두 사람은 등잔불을 들고 살그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하고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이다! 두 무사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여막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월떡은 강씨를 뒤로 밀치며 외쳤습니다. 마님, 도망가세요. 안 돼, 월떡. 너 혼자 두고 내가 어디로 가겠니? 하지만 둘은 순식간에 여막에서 몰려나와 점점 접동소 쪽으로 몰리고 있었지요. 바람은 갈수록 거세지고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그 밤, 접동소 앞에 다다랐을 때 발 아래에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는 검은 구멍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월떡이 강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소리니, 월떡.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의 억울함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두 사람의 발 뒤꿈치가 서서히 벼랑 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무사들이 거칠게 다가오며 손을 뻗었지요. 바람, 물, 울음, 모든 것이 뒤섞이며 그 밤은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여막 안에는 엄마를 잃은 작은 아기 울음소리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접동소 위로 푸른빛을 띤 청조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이 떠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들은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그 울음은 슬프고도 애처롭고 마치 뭔가를 호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접동소 근처에 다가가다가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져서 그대로 돌아서곤 했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혹시 억울하게 죽은 강씨와 월떡의 혼이 새가 돼서 나타난 건 아닐까? 그래서 저리 슬피 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 얼마 뒤 영천에는 새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새 원님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지요. 원님, 우리 고을을 잘 돌봐주십시오. 원님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라. 내가 있는 한 이 고을에 근심이 없을 것이오. 그런데 첫날 밤부터 관 앞 오둑나무 위에서 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접동, 접동. 원님은 잠을 자다 말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놈의 새들은 왜 이리 시끄럽단 말인가? 하지만 새들은 그칠 줄 몰랐지요. 다음날 아침 원님은 갑자기 침상 위에서 차가운 얼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뒤로도 원님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새 울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접동소의 원혼이 원님들을 괴롭히는 게 틀림없어.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무려 13해 동안 접동새의 울음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고을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봄이 와도 꽃이 잘 피지 않고, 여름이면 논물이 탁해지고, 가을이면 곡식이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겨울이면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요. 장터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대장간의 불도 잘 붙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점점 사라지고 대신 한숨과 한탄이 가득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고을은 이제 망해가는구나. 접동새 울음이 그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곳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몰라. 결국 몇몇은 짐을 싸들고 다른 고을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천이라는 고을은 점점 사람과 기운이 빠져나가 눈에 띄게 쇠락해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떠돌이 장사꾼 하나가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남쪽 고을을 다녀보니 말이요. 영천 접동소에서 억울하게 죽은 두 여인이 새가 되어 울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이다. 그 말은 불길에 기름을 붓듯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역시 강씨와 월덕이었어. 그들이 억울함을 풀지 못해 저렇게 울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서서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접동소 근처에만 가도 두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접동새의 울음을 들으며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13해째 되던 어느 밤, 두 마리 접동새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고을은 더 이상 우리가 울 필요가 없겠다. 이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있을지도 모르지. 푸른 날개가 달빛을 받으며 떨렸습니다. 한양으로 가자. 나라의 임금이라면 우리의 울음을 들을지도 몰라. 그 말을 나누듯 두 새는 동시에 날개짓을 했습니다. 휙, 휙. 두 줄기 푸른빛이 어둠을 가르고 북쪽 하늘을 향해 힘껏 뻗어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한양 궁궐이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는 새 임금 현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 살림도 돌보고 백성 사정도 살피고 신하들도 만나야 하니 매일매일 정신없는 나날이었지요. 어느 날 긴 하루 일을 마치고 현종은 침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참 힘든 날이었구나. 그래도 백성이 편안하다 하니 다행이다. 그는 긴 숨을 내쉬며 자리를 정리하고 누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 어딘가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접동, 접동. 현종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창 옆에는 커다란 오동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잎을 스치면 부드럽고 깊은 소리가 나곤 하는 나무였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나뭇잎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새 울음소리였습니다. 접동, 접동. 그 울음은 가느다랗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슬프고도 애잔했습니다. 현종은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울음 그저 새가 우는 소리만은 아니구나.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오동나무 위에서는 동일한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접동, 접동. 궁궐의 궁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매일 밤 들리는 저 소리 듣기만 해도 마음이 저려요. 저 새 꼭 전화 가까이에 머물며 우는 것 같지 않아요? 현종은 점점 그 소리가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알리려는 울음이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밤, 바람도 없고 달도 구름에 가려진 유난히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새 울음은 더욱 깊고 길게 들려왔습니다. 접동, 접동. 현종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 하나를 들고 직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하, 밤 공기가 찹니다. 신하들이 놀라며 뒤따랐지만 현종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내 귀로 듣는 이 울음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오동나무 아래에 선 현종은 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마리 새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했지요. 그때 바스락 한 장의 나뭇잎이 현종의 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종은 몸을 굽혀 잎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나뭇잎 위에는 가느다란 선으로 긁힌 듯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원? 억울할 원? 신하들도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전하, 저것은 원자입니다. 설마 새가 글자를 새긴 것입니까? 현종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새가 글을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늘이 저 새를 빌려 내게 뜻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풀지 못한 원한이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이겠지. 그냥 넘길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현종은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오성 부원군을 부르라. 잠시 뒤 오성 부원군이 궁에 들어와 공손히 엎드렸습니다. 전하, 부르셨습니까? 현종은 오동나무 잎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 침수 앞 나무에서 떨어진 잎이다. 이 글자를 보아라. 부원군은 잎을 들여다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할 원. 분명 누군가의 한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뜻이겠지요. 현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맡기고자 한다. 경상도 영천고을 일대를 특히 살피고 이 원한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꼼꼼히 조사하라.
부원군은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신 오성, 온 마음과 눈과 귀를 다하여 진실을 밝혀내겠나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멀리 오동나무 가지 위에서 2마리 접동새가 조용히 날개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들의 울음은 임금의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오성 부원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갈 때 하늘 위에서는 2마리 접동새가 조용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부원군이 말을 타고 큰 길을 걸을 때면 2새는 앞에서 날다가 또 뒤에서 날아오고 때로는 바로 앞에서 날개를 펼쳐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으려 할 때였습니다. 접동새들이 갑자기 부원군의 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접동... 오, 너희가 왜 이리 가까이 내려왔느냐? 부원군이 말에서 내려 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은 앞쪽 큰 길을 향해 날아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옆에 좁은 숲길 쪽으로 날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이 길이 아니다. 저쪽으로 돌아가라. 부원군이 수행관에게 말했습니다. 새들이 우리에게 길을 바꾸라고 하는구나. 저희도 그렇게 보입니다, 나리. 부원군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늘이 보내준 인도자라 생각하고 저 새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 보자. 좁은 숲길로 접어든 일행은 한참을 걸은 끝에 풀이 무성한 빈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누군가 살았던 흔적처럼 무너진 여막 기둥이 남아 있었지요. 접동새 2마리는 그 여막터 위를 빙빙 돌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마침 근처를 지나던 나이 많은 상인에게 부원군이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자리는 무슨 집터요? 상인은 흠칫 놀라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곳이요. 10여 년 전 이상공의 며느리 강씨가 남편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살던 자리입니다. 아이와 함께 말이지요. 부원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강씨라는 이는 지금 어디에 있소? 상인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종 하나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막에는 어린 아이만 남아 울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 말에 접동새들이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부원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바로 이들이겠구나. 원한의 주인. 잠시 후 새들은 다시 날아올라 더 깊은 곳으로 부원군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접동소였습니다. 주위를 깎아지른 듯한 바위와 젖은 이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물은 검푸르게 고요히 고여 있었습니다. 물 위에는 오래된 그림자 같은 것이 자꾸만 떠올랐다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부원군이 주위를 살피는데 근처에서 나무를 하던 농부 하나가 짐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나리, 이곳엔 어쩐 일로? 부원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물웅덩이를 뭐라 부르오? 농부는 몸을 움찔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접동소라 부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지요. 왜 그렇소? 농부는 주변을 살피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씨 부인이 여종 월떡이랑 여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뛰어들었다는 말도 있고 누가 몰아넣었다는 말도 있고. 접동새 2마리는 부원군 어깨 위를 스치듯 지나 바로 접동소 위로 날아올라 크게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그 울음은 한 덩어리의 서러움처럼 물 위에 떨어져 퍼졌습니다. 부원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짓 자살. 분명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쓴 것이구나. 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흩어져서 사람들을 수소문하라. 10여 년 전 일을 모두 모아라. 부하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접동새들은 그들을 따라 이 집 저 집 지붕 위를 돌며 단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조각난 이야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강 씨는 시어른들을 잘 모시던 정숙한 여인이었다. 남편이 죽자 심요살이를 하며 여막에서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날 밤 여막 근처에 모르는 사내들이 어슬렁거렸다. 강 씨의 시아주버니 이화삼이 자주 여막 주변을 살폈다. 강 씨가 사라진 뒤 이화삼의 재산이 갑자기 불었다. 부원군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화삼을 불러라. 이화삼의 집은 영천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집 중 하나였습니다. 부원군이 문 앞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어인 손님인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접동새 2마리가 문기둥 위에 앉아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집안 곳곳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뒤 이화삼이 얼굴을 굳힌 채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철사 나리께서 어인일로 저 같은 사람을. 부원군은 그의 말을 끊고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강씨와 월떡, 그 둘이 사라진 날 그대는 어디 있었소? 이화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들었을 뿐입니다. 외간 남자와 사통하다 스스로. 접동새 2마리가 그의 말을 자르듯 길게 울었습니다. 첩동, 첩동. 이 소리에 이화삼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부원군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강씨가 외간 남자라니.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도다. 나는 그저. 이화삼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럼 묻겠다. 그대는 강씨가 죽은 뒤 어찌 그리 큰 재산을 모았는가? 이 질문에 이화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으리, 제가 그만 욕심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부원군은 명했습니다. 포박하여 끌어오라. 하인들이 떨며 도망치는 사이 부원군의 부하들이 이화삼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젊은이가 뛰어왔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숨이 찬 얼굴로 이효자가 달려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과는 달리 늠름하고 고든 청년으로 자라 있었지요. 부원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효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다. 그 말에 이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부원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효자는 천천히 이화삼 앞에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를... 이화삼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나는 고의가... 하지만 이효자의 마음속에서는 13년을 울어준 접동새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접동... 그 울음이 그의 판단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맑게 밝혀주었지요. 이효자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 뒤 짧고도 단단한 결정이 내려졌고 이화삼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두 마리 접동새가 높은 하늘을 향해 길고 맑게 울었습니다. 접동...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원한이 풀렸음을 알리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영천의 밤은 유난히 고요해졌습니다. 접동소 위에 드리웠던 그림자도 조금씩 거쳐갔습니다. 이화삼의 죄가 밝혀지고 나자 영천 고을에는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강씨의 무덤가에도 바람이 더 부드럽게 불었고 들꽃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효자는 하루하루를 더욱 단단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원군은 이효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이 곧다. 너 같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부지런히 공부하거라. 이효자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며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길만 열려 있었지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약한 이들을 돕자. 그것이 어머니께 드리는 효다. 그리고 몇 해 뒤 과거 시험장에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효자 급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드디어 해냈구나. 정의가 살아있네. 하지만 그의 앞길에는 아직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외적 평수길이 몰아닥쳤습니다. 바닷가 마을이 불타고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의 울음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효자는 임금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전하, 신이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요. 어느 날 밤 적에 기습이 있었고 혼란 속에서 효자는 왜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거센 파도를 건너 일본으로 향할 때 효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켜주소서. 일본에서 외왕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신하가 되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효자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외딴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외로운 섬에서 효자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어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지요. 이 효자 꼭 살아 돌아가겠다. 그의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효자의 아들 이필식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서 곧구나. 장차 큰 효자가 될 게야. 필식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데려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말렸지만 필식은 결심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 하나를 타고 험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들이치며 배를 뒤집으려 했지만 필식은 두 손으로 돌을 꽉 잡으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필식은 외딴 섬을 발견했습니다. 섬 한가운데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한 산에 필식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효자는 놀라 뒤돌아보았고 그의 눈앞에 아들을 보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필식? 네가 어찌? 둘은 달려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바닷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눈물은 한 줄기 빛처럼 반짝였습니다. 필식은 밤을 틈타 아버지와 함께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파도를 피하고 바위를 돌아 긴 바다를 건넜지요. 그리고 드디어 조선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효자는 떨리는 손으로 고향의 흙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 고맙다, 필식아. 두 사람의 귀한 소식은 곧바로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왕은 두 사람을 앞세워 말했습니다. 효자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충성은 나라를 지킨다. 그대들은 모두 본받을 모범이다. 그리고 필식에게 안동 부사의 자리를 내렸습니다. 필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밝히겠습니다. 필식은 고을 사람들에게 넉넉히 곡식을 나누고 다리를 고치고 마을을 다독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효자의 집안은 다르구먼. 참으로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필식은 벼슬에서 물러나 부모를 정성껏 모시며 조용하고 따뜻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접동새가 되어 울던 강씨와 월덕의 혼도 그제야 고요한 하늘로 올라가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동새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원한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빛을 찾으며 효는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담은 따뜻하고 깊은 전래 이야기, 접동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